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입니다. 자, 1강부터 7강까지 우리는 설계를 모두 끝냈고요. 자, 8강부터 이제 구축 단계로 들어왔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D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DBM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실습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자, 우리는 특정 DBMS에 제한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DBMS 프로그램들은 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그걸 뭐라고 했냐면 SQL 언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SQL 언어를 기반으로 DBMS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알아야 하듯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DBMS 프로그램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DBMS 프로그램은 모두 SQL 명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다루기 위해서 SQL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자, 이러한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의 병행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어떻게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를 모두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이번 시간부터 9강과 10강 그리고 11강을 통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 SQL을 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강에서는 SQL 이외에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지 트리거라든지 또는 내장형 SQL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을 공부하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9강 SQL, DDL, DCL 공부하고요. 10강에서는 이제 DML을 공부할 거예요. 됐나요? 최근에 이쪽 SQL 부분이 출제가 조금 뜸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 기본적인 문법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딱 이해하시면 어떻게 문제 나와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SQL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DDL문과 DCL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물론 실습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뭐 DBMS 프로그램이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시험은 특정 DBMS에 제한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실무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QL이다라고 이야기하면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예요. 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구조화된 질의 언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SQL이다 그러면 구조화된 질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QL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다. 자, 우리가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말을 할 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상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SQL이라고 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SQL 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나 C 언어나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뭐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든지 문법이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문법 정도만 알면, 물론 활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지만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들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떻게 문제 나와도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QL에 대해서 한번 정리 쭉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러한 SQL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DBMS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러한 DBMS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로고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뿐만 아니라 MySQL이라고 하는 리눅스 계열에서 사용되는 DBMS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지금 아마 버전이 11G까지 나왔죠?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DBMS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DBMS 프로그램들의 문법이 약간씩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사마다 조금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 표준 SQL문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안시라고 하는 표준협회에서 자, 표준 SQL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MS SQL 서버 또는 MySQL 우리 이쪽에 특정화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안시 표준으로 만들어진 미국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SQL 표준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리면은 여러 상용 DBMS 버전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3사의 DBMS 로고를 보여드렸는데,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MS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 DBMS 프로그램들이 SQL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특정화된 DBMS의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SQL 문법을 공부하게 된다. 됐나요? 자, SQL의 역사를 보면은 1974년 IBM 연구소에서 자, 제가 항상 에드거 코드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IBM 연구소에서 처음에 광경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맨 처음에 74년도 IBM 연구소에서 SQL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때 SQL은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중간에 English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SQL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중에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SQL이라고 하지 않고 SQL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QL이라고 해도 되고 SQL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안시 표준에서 정식 명칭으로 SQL이라고 이제 표준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SQL이라고 많이 부르죠.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기초로 한 고급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강에서 관계대수 중점적으로 공부했죠? 자, 어떻게 가져올 거냐? 절차적인 언어고요. 관계해석은 무엇을 가져올 거냐? 따라서 비절차적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SQL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SQL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우리는 대화식 SQL이 있고 내장형 SQL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SQL은 대화식 SQL이에요. 대화식 SQ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MS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MS에게 특정 쿼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DBMS가 그 쿼리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지리어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응답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자, 내 학생 테이블 중에서 여학생들의 결과를 좀 보여줘.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DBMS가 그 명령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검색을 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바로 보여주죠. 그래서 대화식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시간 9강과 10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SQL 언어는 대화식 SQL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장형 SQL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따로 정리할 거예요. 자, 내장형 SQL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안에 삽입되는 SQL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SQL문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한 문장을 가지고 명령 내리고 결과 보고 내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명령 내려서 DBMS가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이 자,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작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어떠한 결과를 출력해야 될 때, 어떠한 실행이 돼야 될 때 이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SQL문을 삽입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언어는 SQL이니까 여기에 SQL 언어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삽입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 SQL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때그때 명령 내리고 결과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sab입돼서 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켜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SQL 언어를 내장형 SQL, 영문으로는 Embedded SQL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쪽 내장형 SQL이나 또는 Embedded SQL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좀 출제가 될 만한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언젠가는 내장형 SQL 또는 Embedded SQL이라고 꼭 이 용어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만 해두세요. 자, 우리 내장형 SQL은 11강에서 자세하게 원리를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SQL은 대화식 SQL이다. 다시 말하면 DBMS로 명령을 던지면 곧바로 결과를 보는 내가 필요한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 명령 던지면 DBMS는 언제든 결과를 보여줍니다. 됐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대화식 SQL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요소에 따라서 필기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DDL, DCL, DML.
그죠? 데이터 정의어 DDL. 자, 그 다음에 조작어입니다. 그 다음 제어어를 DCL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SQL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데이터 정의어하고 데이터 제어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DML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기보다 좀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DDL과 DCL을 묶어서 이번 9강에서 정리하고요. 자, 10강에서 DML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SQL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대화식 SQL도 있고 특정 프로그램 안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내장형 SQL도 있다더라. 됐죠? 자, 이거는 별도로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SQL 언어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자, 데이터 정의어, 그리고 데이터 제어, 데이터 조작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고 가시죠. 자, 여기서 출제된 용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자, DDL문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DDL이다라고 하면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언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단계예요. 그럼 뭘 가지고 구현합니까? SQL, DBMS 중에서도 DDL 언어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릴레이션, 실제 테이블을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삽입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 삭제하고 수정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뭡니까? 물론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건 DML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자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예요? DDL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하고 또는 어떠한 구조를 변경하고 자 이러한 SQL 명령어를 우리는 DDL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DDL 여러분 교재 보면은 굉장히 긴 설명들이 나왔을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데 자 주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데이터 구조화. 자 논리적 데이터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낸 구조를 말하겠죠.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구조.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의 저장 유형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설계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의 사상을 정의해서 실제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명령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DDL이 된다는 소리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읽어만 보세요. 자, DDL로 정의된 내용은 메타데이터가 되며 자, 이건 출제가 됐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용어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DDL이 뭔지는 우리 알아요. 그죠? 자, DDL이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이런 명령이 DDL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DDL로 정의된 내용이 메타데이터가 된다. 메타데이터가 시험에 출제됐다는데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시스템 카탈로그나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험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데이터 딕셔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스템 카탈로그와 데이터 사전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DDL 명령을 이용해서 자 대표적으로 DDL 명령 중에 뭐가 있어요? create 명령이 있죠. 만들어내는 명령. 자 create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야. 자 이렇게 해서 student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필요한 속성도 쭉 지정을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컴퓨터로 실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줬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이고 자 무슨 속성들이 있고 자 그 속성들은 어떤 놈이 기본 키고 어떤 놈은 널값이 오면 안 되고 쭉 지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DDL문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테이블 하나 구축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스템 카탈로그가 만들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 카탈로그를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시스템 카탈로그는 여러분들 필기에서 기억나십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죠, 그죠? 시스템, DBMS가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가,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자, 이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설계를 해줬겠죠? 자, DA가 설계를 해서 DBA에게 넘겨줬어요. 자, 넘겨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실제 릴레이션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DDL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엔터키를 딱 때리는 순간 누가? DBMS가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왜 필요하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사용자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select. 자, select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고 하는 전번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와라. 어디에서? from student에서.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이 들어왔다면 이런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DBMS가 이 명령을 받겠죠. DBMS가 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단 말이에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전화번호, 전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지.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는 이 DBA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순간 그 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화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찾는다?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찾는다는 소리예요. 시스템 카탈로그로 먼저 가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이 릴레이션에 전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스튜던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여기서 아까 만들어줄 때 전번이라고 하는 속성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테이블로 직접 찾아가서 뒤질 필요 없이 바로 사용자에게 그런 속성은 없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빠른 실행과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자, 릴레이션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을 DBMS가 필요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에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검색을 해서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막 수정하거나 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못합니다. 따라서 읽기만 가능한 테이블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뭐라 그래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메타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메타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번 시험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 게 바로 데이터 딕셔너리하고 메타데이터인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지만 문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카탈로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이게 실제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커스토머라고 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자, create table customer. 자, 고객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엔터키를 딱 치겠죠. 자, 무슨 속성이 필요하고 다 설계해서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러한 내용을 시스템 카탈로그로 저장해서 관리한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라고 하는 그 릴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속성. 자, SQL 컬럼 무슨 속성이 있는지 커스터머 아이디 속성이 있고 컴퍼니 네임, 회사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속성들. 무슨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놈이 기본 키이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 컬럼과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인덱스. 그 테이블에 설정된 인덱스가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 접근 권한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DBMS가 저장해놓고 그죠? 이거는 사용자는 크게 필요 없는 거죠. 물론 가끔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 테이블의 구조가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DBMS가 빠른 실행과 정확한 실행을 위해서 해당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바로 뭐다? 메타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이해되셨나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화돼서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사용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도 수정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도 한다?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는 거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관련된 이 데이터들 이걸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정리 모두 끝났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시스템 카탈로그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고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하고요. 그죠?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다. 사용자는 볼 수는 있어요. 사용자가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읽어드릴 수만 있는 읽기만 가능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DBMS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 아직까지 시스템 카탈로그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데이터 사전으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데이터 사전에 담고 있는 내용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이 두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DDL 명령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DDL 명령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공부합니다. 자,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주는 create 명령, 그리고 삭제하는 반대 명령이 drop이죠, drop. 자, 그 다음에 alter 명령.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create 명령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create 명령은 뭔가 만들어줄 때, 도메인을 만들 때 create domain, 테이블을 만들 때는 create table, 뷰를 만들 때 create view, 인덱스를 만들 때는 create index. 뭔가 만들어낼 때는 create 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반대로 삭제할 때 뭐 쓰면 됩니까? drop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drop table, drop view, drop index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아하. 자, 만들어줄 때는 create고 삭제할 때는 drop을 쓴다. 자, 따라서 반대 명령이 되는 거고요. 자, 뭔가 구조를 수정할 때는 뭘 쓴다? alter 명령을 쓴다.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는 없지만 alter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은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아까 커스토머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이렇게 구조를 봤더니 내가 모르고 하나 빼먹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직접 그 속성을 넣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나는 alter 명령을 이용해서 특정 속성을 커스토머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삽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DBMS는 새롭게 삽입된 속성에 대한 정보도 시스템 카탈로그에 넣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명령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스키마나 또는 도메인, 테이블. 자, 주로 도메인을 만든다든지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뷰를 만든다든지 또는 인덱스를 만들 때 create 명령을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 예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create domain, 도메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메인이 뭐예요? 우리 설계 단계에서 무슨 뭐 도메인 무결성의 원칙도 공부했고요. 뭐 그다음에 도메인이 어쨌네 하는 것들 많이 공부했잖아요. 속성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죠?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이다 그러면 도메인은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 속성의 도메인이다라고 하면은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맞는 형식.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create domai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메인을 정의하는 명령을 create domain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create domain이 뭐 하는 거냐? 형식을 보시면 괜히 헷갈려요. 자, 실제 예를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create domain, 도메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도메인의 이름이에요. 젠더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젠더라고 하는 도메인은 문자예요.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거예요. 문자입니다. 가로쳐놓고 이 안에는 바이트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바이트 수. 자, 캐릭터 문자로 2바이트로 저장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값이 뭐냐면 기본 값은 여라고 하는 값을 받는다. 한글 한 글자는 보통 2바이트입니다. 물론 DBMS 시스템에 따라서 3바이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오라클이나 MS나 대부분 다 2바이트를 써요. 자, 따라서 문자 2바이트로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글 하나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기본값, 디폴트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여기다 이제 가로 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자를 기본값으로 하고 싶다. 밑에 설명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가로를 딱 쳐놓고 도메인을 설계하고 있다. 뭐 이 도메인, 젠더라고 하는 도메인에는 성별이 입력되며, 자, 성별을 입력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여자로 입력되게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설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기본값, 디폴트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앞으로 이제 SQL 문 할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디폴트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 valid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요 놈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체크는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constraint valid, 그 다음에 gender, 체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부터 젠더라는 도메인을 정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별이죠, 성별. 성별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정의하겠다. 성별에 어떠한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여라고 입력되게 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valid. 자, 유지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유효값이에요. 유효값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자, 뭐냐면 젠더라고 하는 그 도메인은 체크, 검사를 하라. 값이 value in, 값이 남자, 여자, 남녀 입력되는 값이 요놈 또는 요놈인지를 항상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따가 우리가 성별 속성에다가 도메인 젠더를 불러오게 되면은 나중에 그 테이블에서 어떠한 그 성별 값에 입력을 할 때 여기서 지정해준 이 값 이외의 값을 입력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남자라고 입력해도 못 받아들여요. 여자라고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오직 남녀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성별이 뭐냐라고 할 때 직접 입력하게 하면 이걸 모르잖아요,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남여라고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밑에다가 남자는 남, 여자는 여라고 쓰세요.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남, 그 다음에 여기는 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되게. 그죠?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도메인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메인을 만들겠다. 젠더라는 이름의 도메인이고, 자, 2바이트의 문자로 구성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여로 하라. 따라서, 자, 남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여기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입력 안 하면 여자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항상 값을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입력받을 때 체크를 하라. 자, 입력되는 값이 in,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이나 여.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constraint valid. valid라고 하면 유효한이란 뜻이에요. 유효한 값인지를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 유효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create domain 명령 나오면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온 건 요 체크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가로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디폴트에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요 부분만 보시고 해석을 할 줄 알면 돼요. 아, 젠더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정의하는 거구나. 자, 문자 2바이트로 입력을 받는 거고, 한글 한 글자 2바이트니까. 자, 디폴트 값은 여로 입력이 되게. 그죠?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는 디폴트 값으로 자동 입력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raint valid gender check.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점검하라. 입력을 받을 때 검사하라는 소리예요. 자, 입력받는 값이 남이나 여가 맞는지를 검사하라. 만약에 다른 값이 입력되면 입력을 거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아, 우리가 공부한 도메인, 속성값의 범위, 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실제로 그 SQL 명령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명령이 바로 create 도메인으로 도메인을 구축해주면 되는구나.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캐릭터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건 문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실제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문자형 데이터도 있고, 정수형 데이터도 있고, 뭐 실수형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문자형 데이터는 캐릭터의 약자를 써서 캐릭터,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이 안에 최대 바이트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설계해 줄까요? 그렇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은 캐릭터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최대 바이트 수는 몇 바이트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 앞에 VAR이라고 하는 요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캐릭터 베링거라고 하는 건데, 자, 캐릭터 베링. 그럼 베어링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고정형 문자고 얘는 가변형 문자라 그래요.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요놈하고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베어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용어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입력되는 데이터 형태가 일단 문자란 소리예요. 문자 데이터라고 할 때는 캐릭터로 지정하거나 또는 캐릭터 베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얘는 고정형이에요. 자, 얘는 고정 길이 문자열로 열 항목의 크기가 일관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가변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름 하면은 세 글자가 기본이고 뭐 길어야 네 글자, 다섯 글자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정 길이형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값이 들쑥날쑥한 값이다, 길이가. 그럴 때는 가변형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은 거고 고정된 길이를 갖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고정 길이 문자를 캐릭터형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어떻게 틀리냐? 예를 들어서 자, 캐릭터라고 했어요. 캐릭터인데 예를 들어서 20바이트로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가변형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가변형으로 지정을 해서 똑같이 20바이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일단 입력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20바이트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입력 못 받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20바이트라고 하는 건 최대값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20바이트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절합니다. 에러가 납니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바이트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가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hello. 자, hello 한 칸 띄우고 world 이렇게 입력했단 말이죠.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몇 바이트가 됩니까? 영어는 1바이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따라서 11바이트가 되죠. 그런데 두 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20바이트가 안 될 때 얘는 딱 11바이트로 받아들입니다. 기억 공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고정형이라 무조건 20바이트 크기를 잡는 거예요.
20바이트 크기를 잡고 11바이트만 저장됐다면 자 여기에 저장 이만큼 일어나고 나머지 몇 바이트가 낭비됩니까? 9바이트가 낭비가 일어나요. 요 놈은 20바이트만 넘지 않으면 11바이트다 그러면 딱 11바이트만큼만 그때그때 할당을 해서 그 크기에 맞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그 크기에 맞게 공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 놈이 메모리의 어떠한 그 저장 공간 효율 면에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러면 다 이걸로 지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다 보면은 요 놈이 고정적인 놈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입력되는 데이터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길게 짧게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가변형으로 지정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 고정형 문자열과 가변형 문자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일단 최대값을 지정해줘요. 바이트 수를. 이 바이트를 넘는 데이터는 못 받아들입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러나 이 최대 크기보다 작을 때, 작은 경우에 고정형은 무조건 20바이트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길이가 짧은 데이터가 입력된다라고 하면 이만큼 낭비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저장되지 못해요. 그러나 가변형 문자열은 어때요? 그때그때 길이에 따라서 20바이트만 넘지 않으면 그때그때 길이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얘는 더 공간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가변형이 좋은 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한다거나 뭐 정렬을 한다거나 인덱스를 건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 일단 고정적인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좋은 건 아니에요. 메모리 공간의 효율면으로 봤을 땐 얘가 좋아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가변길이 문자열은 열 항목들의 크기가 일관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할 때 주로 가변형을 쓰면 좋다. 자, 이 두 가지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으로 실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인덱스 우리 살펴봤죠. 도메인 살펴봤죠. 자, 도메인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테이블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장에서 이제 요게 나올 확률이 크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은 테이블을 정의하는 명령인데 표기 형식을 보면 우와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머리 아프죠, 그죠? 실제 예를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설계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자, 설계서를 보고 학생이란 테이블은 이러이러한 속성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자, 뭐가 기본키로 설정돼서 어떻게 돼야 되고 자, 쭉 설계도에 있겠죠?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 이제 DBMS 프로그램으로 실제 입력을 하면서 이제 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자, 그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그리고 자, 요건 전부 뭐예요? 속성명이죠. 요거는 테이블명이고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전화번호, 성별. 전부 뭐예요? 속성입니다. 속성. 자, 학번 속성은 문자 15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자, 학번은 고정 길이죠? 그죠? 학번은 딱 정해진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릭터로 지정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물론 이름도 캐릭터로 지정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환 학생이 와서, 저기, 뭐, 호주에서 온 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왔다. 그러면 이름 길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가변형 문자열로 지정을 해줬고요. 자, 학과. 자, 사실 학과도 뭐 길이 뭐 좀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학년은 정수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또 문자로 지정. 전화번호는 문자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연산에 쓰이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문자가 맞아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낱널이 붙었죠. 이건 뭐예요? 널값이 오면 안 된다. 반드시 입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값들 중에서 입력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학년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년을 입력하세요 하고 에러 메시지 띄우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낱널이 있고 is 낱널이 있어요. 낱널, is 낱널. 이게 어떻게 틀리냐? 자, 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죠. 정보 부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낱널은 뭐냐면 create 테이블 명령에서 널값을 입력하지 마. 널값이 오면 안 돼. 이런 명령이 낱널이고 is 낱널은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select 명령에서 자, 내가 검색을 할 때 select 자, 뭔가 값을 가져올 때 그 속성 값이 자, where절에다가 자, where 여기다가 특정 속성 값이 널 값이 아닌 놈을 검색해라. 그럴 때 is 낱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select 명령, 검색 명령인 select 명령에서 where절에 쓸 때는 속성명이 나오고 보세요. 그냥 문법이란 말이에요. 얘가 주어 아닙니까? 주어. 그러니까 동사가 나와야죠. 학번이 is not null. 학번이 널 값이 아닌 값을 검색해라. 학번 주어 아닙니까? is not null. 그죠? 하나의 영어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쿼리 랭귀지라 그랬잖아요. 됐나요? 하나의 영어 문장입니다. 미국 애들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지들 말 갖고 그냥 쭉 말 쓰면 되니까. 그죠? 세종대왕께서 컴퓨터를 개발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자, 이런 거 전부 한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속성이 널이 아닌 값을 검색해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어로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죠. 자, is not null이라고 할 때 요거는 select 명령에서 where절 했을 때 속성명을 써주고 속성명이 널 값이 아닌 걸 검색할 때 속성 is not nu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not null은 create table 명령에서 널 값이 오면 안 돼! 라는 명령을 내릴 때 not null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is not null과 not null 이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 나와요. 자,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자, 따라서 지금까지 끝났죠, 그죠?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러이러한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각각의 속성들은 이러한 데이터 형태를 갖고 데이터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것들은 전부 물리적 설계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 설계에서 이렇게 설계된 걸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널 값이 오면 안 되는 값들을 이렇게 쭉 지정으로 했어요. not null로. 자,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속성도 있네요. 자, 근데 성별이라는 속성 뒤에 붙은 이 젠더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뭐 만들었어요? 도메인 만들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젠더라는 도메인을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젠더라는 도메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제 성별은 아까 우리가 만든 젠더 도메인을 가지고 와서 남이나 여만 입력받도록. 됐나요? 아하. 자, 생년월일은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 형태의 데이터 유형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문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숫자가 있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날짜 데이터입니다. 자, 따라서 이건 날짜 데이터 형태를 갖는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는 학번이 기본키다. 자, 우리 이제 설계된 걸 그대로 다 옮기고 있는 겁니다.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쳐서 나올 수 있죠? 유니크. 유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키는 우리 객체 무결성 원칙에 의해서 기본키는 널 값이 올 수 없고 기본키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학번을 기본키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학번은 따로 난너를 지정하지 않고 또는 유니크를 지정하지 않아도 사실 여기서 학번이 난널이라고 했지만 난널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번은 기본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키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난널 속성 붙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유니크 속성 붙습니다. 따라서 자, 학번은 기본키다라고 이렇게만 딱 해주게 되면 따로 유니크로 지정하지 않아도 중복되는 값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 다음에 따로 난널 지정하지 않아도 널 값 입력되면 거부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학번은 기본키다. 이 이야기고. 자, 근데 기본키는 아니지만 전화번호는 절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여기다 뭘 씁니까? 유니크. 자, 여기다 가로 딱 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기 준 다음에 여기다 가로 딱 쳐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 놓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 전화번호는 중복되는 값을 입력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번호는 중복되는 값을 입력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유니크를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유일한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값이어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포린키, 외래키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학과라고 하는 속성을 외래키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 요 놈이 시험 문제 나왔죠. 레퍼런스. 제가 항상 이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하면 학과라고 하는 속성이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포린키. 자, 학과가 외래키가 돼서 참조합니다. 뭘 참조하냐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참조한다 이 소리예요. 자,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테이블은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고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학과라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 학과라는 속성이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학과 코드를 찾아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학과라는 속성은 외래키야. 그런데 그놈이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레퍼런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놈은 이 학과라는 속성은 참조한다. 뭘 참조하냐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참조한다. 따라서 요놈이 학과 코드를 찾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두 테이블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시험 문제 레퍼런스 나온 적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 포린키라고 나오고 가로가 딱 나오면 레퍼런스. 암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delete. 만약에 삭제가 일어나면 캐스케이드하고 연쇄 삭제하고. 자,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연쇄적으로 수정할 때. 그 다음 on update. 수정이 일어나면 캐스케이드. 연쇄 수정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있죠, 내가?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슨 테이블이 있어요?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죠.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 값을 가지고 학과 테이블의 기본키에 해당하는 학과 코드를 찾아갑니다. 그럼 두 테이블이 연결되죠. 그럼 여기서 on delete라고 하는 말은 어느 놈이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란 소리예요. 이때 on을 주의하세요. 뭐뭐 하는 경우에란 뜻이죠. 자,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럼 누가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일까요?
부모 테이블에 해당하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값이 삭제가 일어나면 자, 예를 들어 국문학과다라고 해서 학과 코드가 KOR이라고 하는 학과가 있었는데 자, 우리 학교의 국문학과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KOR이라고 하는 이 값이 삭제가 일어났어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테이블에서 혹시라도 특정 값이 삭제가 일어나면 여기서 KOR이 없어졌는데 자식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KOR이 남아있게 되면 이거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갔더니 없더라가 뭐예요? 참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KOR 값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부모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 학생 테이블에 있는 그 값도 어떻게 하라? 캐스케이드. 얘도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라. 이 소리예요. 개념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문제에서 말로 나오면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요놈이 자식 테이블이고 요놈이 부모 테이블이에요. 됐나요? 자, 요놈이 요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학과와 학생 테이블은 어떤 관계를 갖겠어요? 학과 하나에 학생이 여럿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학과에 여러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핑 룰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쪽에 있는, N쪽에 있는 놈에다가 이쪽에 있는 기본키 값을 가져와서 외래키로 설정해서 얘가 얘를 찾아가게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쪽으로 찾아간다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을 가지고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on delete라고 하는 말은 학과 테이블, 부모 테이블에서 혹시라도 특정 학과 값이 삭제가 일어나면 자식 테이블인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놈도 연쇄 삭제되도록 하라.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값은 캐스케이드가 나올 수 있고 캐스케이드가 나오면 연쇄 삭제가 되는 거고 또는 set default 또는 set null이 나올 수 있죠. 자,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학생 테이블이 참조하는 부모 테이블에 해당하는 학과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학생 테이블, 자식 테이블의 값도 연쇄 삭제해라. 만약에 on update 부모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이 수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자식 테이블인 학생 테이블에서도 연쇄 수정이 돼야 된다. 됐나요? 자, KOR이라고 하는 학과 코드 값이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K5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KOR로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OR 값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없죠? 오케이? 자, 따라서 참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 놈도 연쇄적으로 자동으로 KO 값으로 바뀌게 하라 이 소리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부모 테이블인 학과 테이블에서 만약에 학과 코드 값이 수정이 일어나면 참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 테이블의 값도 연쇄 삭제하라 이 소리고요. 부모 테이블에서 만약에 학과 코드 값이 수정이 일어나면 참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 테이블에서도 연쇄 수정하라.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게 뭐예요? 참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을 거는 거예요. 됐나요? 아하. 자,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구현될 때는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자, 여기 올 수 있는 값이 캐스케이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리스트릭트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et null이 올 수도 있고 set default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이 값들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파이치기 쪽 읽어보시고요. 자, on delete 삭제가 일어날 때, on update 수정이 일어날 때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시험 문제 이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set null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 default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o action. 자, no action은 restrict하고 같습니다. 자, 같은데 시험 문제는 요 놈이 나왔어요. no action이라고도 하고 restrict라고도 합니다. on update도 마찬가지예요. 캐스케이드 옵션 줄 수 있고, 자, set null 줄 수 있고, set default를 줄 수 있고, 자, no action 또는 restrict 이건 같은 겁니다. 아무 동작도 하지 마라. 취소하라는 소리예요. 자, 두 개 같아요. 시험 문제는 요 놈이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no action은 restrict와 같은 의미예요. 자, restrict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 명령을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테이블인 학과 테이블에서 뭔가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무결성 제약을 걸어버렸죠. 걸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KOR 값이라고 하는 학과 코드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삭제 명령을 취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o action, restrict, 취소 명령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자식 테이블에 KOR 값 남아있는데 부모 테이블에서 KOR 값 삭제되면 안 되니까 그때 만약에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가 취소되도록 하라. 됐나요? 이게 restrict입니다. 자, 두 번째 캐스케이드는 뭐예요? 연쇄 삭제하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삭제했으면 자식 테이블의 값도 KOR을 삭제했으면 여기 학과 코드 KOR도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KOR 값이 삭제되면 안 찾아가면 그만이란 말이야. 안 찾아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래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찾아갔을 때 없는 게 참조무결성에 위배되는 거지 안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부모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에서 자 자식 테이블이 있는데 자 부모 테이블인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KOR 값을 삭제했단 말이죠. 얘를. 그러면 자식 테이블에 있는 KOR 값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조무결성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여기 값이 없으니까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안 찾아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KOR 값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더니 KOR 값이 없더라. 그게 바로 참조무결성이 깨진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쪽에서 부모 테이블에서 삭제를 하면 자식 테이블도 연쇄 삭제하라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오케이. 자, set 널은 뭡니까? 물론 삭제가 일어날 때 set 널은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낫죠. 굳이 set 널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주로 이제 set 널은 수정이 일어날 때나 뭐 이럴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테이블에서 KOR이라고 하는 학과 코드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O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식 테이블에서는 KOR이라고 하는 값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디폴트 값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널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요 놈이 이렇게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정이 일어날 때 on 업데이트. 자, 만약에 제약 조건을 거는 거예요. 부모 테이블에서 on 업데이트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set 어떻게 알아? 널 값으로 바꿔라. 또는 set default 기본 값으로 바꿔라.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et 널 값으로 바꿔라 그러면 얘는 지워져 버리는 거고. 그죠? 자, 얘는 얘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얘는 안 찾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set 널이에요. 자, set default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도메인 정의할 때 디폴트로 여자가 입력되게 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속성에 미리 디폴트 값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디폴트 값으로 바꿔라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요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set 널은 부모 테이블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자식 테이블의 그 값을 널 값으로 바꿔라 이 옵션이에요. 자, set default는 기본 값이 있다면 기본 값으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 테이블에서 만약에 기본 키에서 뭔가 삭제나 수정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식 테이블에서 그대로 그 값을 두게 되면 참조무결성 원칙에 위배되니까 부모 테이블에서 뭔가 삭제가 일어나거나 수정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식 테이블에서 연쇄 삭제되도록 하는 게 캐스케이드고 널 값으로 바꾸는 게 set 널이고 기본 값으로 바꾸는 게 set default.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부모 테이블의 그 기본 예를 들어서 KOR 학과 코드 값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취소하도록 하는 명령이 뭐다? No action 또는 restrict. 정리 끝났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 create 테이블 명령의 마지막 constraint가 나오죠? 자, 이것도 밑줄 치시고 들어갈 수 있죠? constraint,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년 제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메인을 미리 만들어서 도메인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젠더라고 하는 도메인을 미리 만들고 젠더 도메인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create 테이블 명령 안에서 제약을 걸어주는 거죠. 학년 제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약을 걸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요게 이제 나왔죠. 요게 체크. 자, 요게 또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출제됐습니다. 체크, 가로쳐서 뭐라고요?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학년 속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알고리즘에서 배웠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A라는 속성값이 3보다는 뭐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표현 못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순서대로 쓰면 A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3보다 크거나 같고 예를 들어 6보다 작거나 같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못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와 같은 이러한 연산자로 연결할 때는 이쪽 따로 완벽하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못 써요. 아시겠죠? 우리 알고리즘도 그랬죠. 그죠? 자, 따라서 학년이란 속성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학년이란 속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부터 4의 값을 입력받아야 된다. 자,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 제약을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1부터 4까지의 값이 입력되는지 검사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명령 다 끝났어요. 자, 시험 문제에 여기에 나올 문제 무수히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담고 있죠. 자, 일단 캐릭터와 캐릭터 베어링의 차이점. 고정형 문자열과 가변형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not null. 자, not null과 is not null의 차이점.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젠더라고 하는 도메인을 불러오는 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키로 설정하게 되면 따로 여기서처럼 난널 지정 안 하고 유니크 속성 지정하지 않아도 개체 무결성 원칙에 의해서 기본키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난널 속성 같고 유니크 속성 같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키가 아닌 속성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유니크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 전화번호에 값이 입력될 때 중복되는 값이 입력되면 거부합니다. 오케이? 유일한 값을 입력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따라 유니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외래키로 설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학과를 외래키로 설정하겠다. 레퍼런스.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 거냐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참조하겠다. 따라서 요 놈이 부모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외래키 값을 가지고 바로 이 학과의 학과 코드가 기본키죠. 부모 테이블인 학과 테이블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on delete 부모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죠? 자, 만약에 부모 테이블에 학과 코드라고 하는 기본키에서 삭제가 일어나면은 그러면 캐스케이드 연쇄 삭제하라. on 업데이트 만약에 값의 수정이 일어나면 참조 무결성 원칙을 위해서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수정하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학년 제약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걸겠다. 컨스트레인트 밑줄 치시고요. 학년 제약을 걸겠다. 자, 검사하라. 체크.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nd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린 것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크리에이트 뷰 정의하는 명령이에요. 뷰가 뭡니까? 외부 스키마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뷰를 설계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겠다. 뷰의 이름은 컴공학생이라고 하는 뷰다. 컴공학생이라고 하는 뷰는 학번 속성과 이름 속성과 학과 속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as, 자, as는 뭐냐면 이제 가져오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값들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as, 여기서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자, select 선택해와라. 학번 이름 학과를 선택해와라.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선택해오라는 이야기죠. 학생 테이블로 가서 자, 원래 학생 테이블은 이거보다 더 많은 속성값이 있잖아요. 아까 뭐 성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만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학번만 가져오고 이름만 가져오고 학과값만 가져와라 이 소리죠. 근데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져와라 이 소리죠.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에 속하는 학생들만 자, 우리 이제 셀렉트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요런 속성값을 가져와라 이 소리예요. 자, from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가져오고 이름 가져오고 학과 가져와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 컴퓨터공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놈만 가져와라 이 소리죠. 자, 맨 끝에 요 놈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with check option 중요 표시하시고. 자, 이 with check option이 뭘까요? 우리 필기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뷰는 입출력이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뷰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실제 우리가 아까 설계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여러 속성값 가지고 있죠? 학번, 이름, 뭐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아까 성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 속성만 가지고 와서 지금 컴공학과라고 하는 뷰를 구축했죠. 그것도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뷰죠. 지금 이러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실제 물리적 테이블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일부 구조만 가져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뷰죠. 따라서 뷰는 입출력이라든지 수정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서 잘못 입력하거나 잘못 수정해버리면 원본 데이터가 잘못되기 때문에 입출력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뭔가 이 뷰에 입출력이 수행될 때 제약을 걸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with check 옵션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뭔가 이 뷰에다 뭔가를 입력하거나 뷰에 있는 값을 삭제하거나 이럴 때는 무결성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라는 옵션이에요. 자, with check 옵션 언젠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나왔나요? 자,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요거 밑줄 쳐두시고. 뷰가 시험 문제 나오면, 크리에이트 뷰가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물론 뭐 에즈 같은 거 가로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이 뷰를 활용할 때 뭔가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 뷰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뷰 명령 끝났고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자, 인덱스 만드는 명령이에요. 자, 크리에이트 유니크 인덱스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유니크한 속성으로 인덱스를 만들겠다.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보통 기본키를 만들면 유니크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번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인덱스는 정렬되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덱스 값은 무조건 정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유니크, 중복되지 않는 값의 인덱스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때 어떻게 알아? 오름차순으로. 자, ASC는 오름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DSC예요. 자, 따라서 이거 암기하시기 귀찮으면 A부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1층. 그 다음에 얘는 4층부터 내려오는 거죠. D니까. 됐죠? A를 1로 보세요. 1층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오름차순이에요. 자, A, B, C, D. D는 4층으로 보세요. 4층에서 내려오죠? 내림차순이에요. 됐나요? 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하라. 됐나?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인덱스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자, 봐두시기만 하세요. 자, 그럼 알터 명령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알터 명령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거죠. 그죠? 정의는 크리에이트 명령이고, 자, 이미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정의된 구조를 바꿔줄 때 뭘 씁니까? 알터 명령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알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표기 형식.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죠. 자, 알터 테이블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add가 나오고, 알터가 나오고, 드롭이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딱 암기하셔야 돼요.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 가로치고 나온단 말이죠. add는 뭘까요? 내가 만들어준 테이블에 특정 속성을 추가할 때. 내가 아까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자, 하다 보니까 뭘 빼먹었어요. 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add 옵션 쓰는 거예요. 알터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다가 add 추가해라. 무슨 속성을 추가해라. 됐죠? 자, 이미 만들어준 구조에서 특정 속성을 없애버릴 때. 자, 내가 아까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 만들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성별 속성 아예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롭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옵션 여기에다 가로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정 속성을 추가할 때 add예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준 속성을 제거할 때 드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는 뭐예요? 변경할 때. 자, 내가 아까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속성을 만들어줬는데 성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성별을 뭐라고 할까요? 젠더라고 바꾸고 싶어 영어로. 속성명을 바꾼다든지 또는 아까 성별의 기본 그 값을 디폴트 값을 여로 줬잖아요. 그러한 디폴트 값을 예를 들어 남자로 바꾼다든지 뭔가 미리 정의해준 구조를 변경할 때 알터 옵션 쓰는 거예요. 요건 명령이고 이건 피라미터 값, 옵션 값이에요. 옵션 값. 그러니까 무조건 알터 테이블을 쓰면서 뒤에서 내가 테이블 구조를 바꿀 때 특정 속성을 추가할 때는 add. 이미 만들어준 구조에서 특정 속성을 없앨 때는 drop. 만들어준 구조에서 속성명을 바꾼다든지 기본값을 바꾼다든지 뭔가 구조를 바꿀 때는 알터 옵션 쓰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딱 암기해두세요. 오케이? 자, 예를 보시면 알터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연락처라고 하는 속성을 add,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성별이라는 속성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성별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 드롭 옵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드롭 옵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구조, 이름. 예를 들어 속성명이나 이런 걸 바꿀 때는 여기다 알터 옵션 쓰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드롭 명령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롭 명령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삭제할 때 쓴다. 자, 드롭 명령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요거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 아까 다 설명드렸죠? 캐스케이드는 연쇄 삭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자, 예를 들어 학과 테이블을 삭제해요. 그러면 자식 테이블인 학생 테이블도 연쇄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쇄 삭제, 캐스케이드. 만약에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 명령을 취소해라. 이건 뭐예요? restrict.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옵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드롭은 만들어준 개체, 도메인이나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를 삭제할 때 뭘 쓴다? 드롭을 쓴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제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CL이라고 하는 데이터 제어. 자, 데이터 제어는 쭉 보시면은 무결성과 관련 있고요. 데이터의 보안과 관련 있고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죠? 네,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냥 이것만 보시고. 자, 그러면 DCL은 딱 네 가지 공부하죠. 우리가 커미트와 롤백, 그 다음에 그랜트입니다. 자, G가 빠졌네요. 그랜트, 그 다음 리보크. 네 가지 공부합니다. 자, 그랜트와 리보크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요 놈이 보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미트와 롤백은 이거는 무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CL은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 또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하나하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CL 명령 쭉 설명 보시고요. 커미트 명령은 정상적인 완료고요. 롤백 명령은 비정상적인 종료입니다. 원본으로 되돌리라는 이야기예요. A라고 하는 값을 가져와서 뭔가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A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20이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20이라는 값으로 A 값을 10을 지워버리고 20이라는 값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커미트 명령이고, 자, 20을 만들었는데 얘가 뭔가 잘못된 값이에요. 원래 값으로 되돌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롤백의 취소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무결성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랜트 명령과 리보크 명령은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고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이에요. 권한을 줄 때 그랜트, 권한을 뺐을 때 리보크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아무나 와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접근할 권한을 줘야 되겠죠. 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을 줄 때 그랜트 명령을 주는 거고, 자, 접근 권한 줬더니 이 녀석이 불안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접근을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뺏어야 되겠죠. 접근 권한을 취소할 때 리보크를 쓰는 거죠. 아직까지 그랜트 리보크 또는 커미트 롤백이 안 나왔어요. 따라서 이쪽 부분 언젠가는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랜트 명령은 권한을 주는 명령이에요. 자, 따라서 권한 종류 나오죠. 뭐 검색할 수 있는 권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권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권한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보면 자, 그랜트 권한, on이죠. on. 어떤 권한을 줄 거냐. 데이터 객체를 쓰고 누구누구에게, to. 영어 그대로입니다. 자, 실제 예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랜트 명령으로 select,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검색할 수 있는 권한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누구한테? 무슨 테이블에? on student. 학생 테이블을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누구한테 줬냐면 to user 1. 자, 유저 1번에게, 유수라고 생각하세요. 유수에게 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with grant option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with grant option이 뭐냐면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유수, 이걸 유수로 바꿔보세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수한테 줬어요. 그러면 with grant option을 이걸 넣어주게 되면 유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유수에게 권한을 줬죠. 유수도 똑같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런 권한까지 줄 때 with grant option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랜트 명령이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올 건 딱 요거예요. 그러면 유수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유수도 그랜트, 셀렉트, 딜리트 권한을 누구에게? on student, to user 2. user 2에게 on.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똑같이 검색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with grant 옵션을 주지 않았다면 유수는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딴 사람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with grant 옵션을 쓰게 되면 그 권한을 딴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리보크는 뺏는 거예요. 자, 뺏을 때는 항상 똑같지만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뺏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유수의 권한을 뺏으면서 캐스케이드 옵션을 주게 되면 유수가 권한을 준 그 다른 사람 것까지도 모두 뺏어오는 겁니다. 됐나요? 연쇄적으로. 이해되셨죠? 이거 가지고 필기에서 말장난쳐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아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유수한테 권한을 줬어요. 학생 테이블을 뭐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줬습니다. 그래서 with grant 옵션을 줘서 유수도 딴 사람한테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유수 이 자식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접근 권한을 뺏었어요. 리보크 명령으로. 그때 캐스케이드 옵션을 주게 되면 유수 권한만 뺏는 게 아니라 유수가 준 다른 사람의 권한까지도 연쇄적으로 뺐을 때 캐스케이드 옵션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그랜트 명령 나오면 딱 하나예요. with grant 옵션.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커미트와 롤백이 무결성 유지와 관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부터 얘를 잘 보세요. 여러분 파이치기에 들어가 있죠? 커미트는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커미트 명령이 실행되게 되면 이제 수정된 값으로 완전히 그 값을 바꿔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계좌로 할까요? 자, 유수의 계좌번호예요. 유수의 계좌번호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어요.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1억을 유수 여자친구인 태희한테 보내려고 그래요. 태희 계좌로. 그죠?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유수의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억이 연산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태희의 계좌에는 1억이 플러스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유수의 계좌는 9억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태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없었다면 이제 태희의 계좌는 1억 5천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걸 실제 값을 완전히 트랜잭션이 정상 종료가 돼서 실제 값을 이제 바꿔라 하는 명령이 커미트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바꿔라 하는 명령이 바로 커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DBMS 프로그램은 오토 커미트 기능이 있어요. 오토 커미트는 뭐냐면 사용자가 따로 커미트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커미트가 실행되게 하는 게 오토 커미트예요. 이 기능을 끌 수 있고 또는 켤 수도 있습니다. 오토 커미트를 ON으로 켜고 OFF로 켜는 DBMS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거는 set auto commit라고 해서 set auto commit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true면 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false라고 하면 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 커미트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꺼놓는 게 좋아요. 꺼놓는 게. 왜냐면은 내가 어떤 명령 내렸는데 잘못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롤백 시켜버리면 그만인데 오토 커미트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명령 내려서 이상 없다면 바로 지가 알아서 DBMS가 자동으로 값을 바꿔버려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오토 커미트를 끄고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오토 커미트가 꺼져 있는 경우에요. 보세요. 자, 명령 내렸습니다. delete from employee. 자, 삭제하라는 이야기예요.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라. delete. 뭘 삭제하냐면 employee number. 다시 말하면 직원 번호가 7521번인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번호가 7521번인 데이터를 삭제하라. 그러면 데이터 하나가 삭제되겠죠. 근데 오토 커미트를 꺼놓게 되면은 실제로 삭제가 일어났지만 실제 이 데이터 자체가 이 직원 테이블에서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삭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커미트 명령을 내리는 순간 실제로 삭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직원 테이블에서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직원 테이블에서 완전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가상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커미트 명령을 내리는 순간 진짜로 완전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삭제하라 그리고 커미트 명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했어요. 셀렉트 가져오란 이야기예요. 직원 테이블로 가서 직원 번호가 7521번인 데이터를 찾아오란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미 여기 삭제했죠. 커미트를 해버렸죠. 커미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직원 테이블에는 7521번 있어요, 없어요? 직원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에러가 나죠. 검색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커미트에 삭제했으니까.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자, insert into 삽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employee 테이블에 employee number 직원 번호가 9000번이고 자, 그 다음에 직원의 이름이 테스트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예요? 뭐 sysdate라고 했어요. 이 값들을 입력해서 데이터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자, 직원 번호 9000번의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커미트 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이 데이터가 직원 데이터로 테이블로 들어갔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했어요. 9000번을 삭제시켰습니다. 자, 9000번을 여기서 입력해줬고 커미트를 했어요. 그럼 실제 데이터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삭제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직원 테이블에서 삭제된다 안 된다? 실제 직원 테이블에 삭제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삭제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만 삭제된 걸로 보이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검색을 합니다. 9000번 데이터를 검색하라 그러면 검색 결과 안 나와요. 그럼 삭제된 거네?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만 삭제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직원 테이블에서는 삭제가 안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9000번 데이터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직 커미트를 안 했기 때문에.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한테는 삭제됐다라고 해서 레코드가 없다라고 나와요. 조금 전에 삭제시켰잖아요. 9000번, 직원 번호 9000번 데이터 입력하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 커미트를 안 했죠. 커미트를 안 했지만 내가 검색하면 어쨌든 나한테는 없다라고 나와요. 선택된 레코드가 없다. 9000번 직원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접속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원 번호가 9000번인 사람을 검색하면 실제 직원 테이블에는 아직 9000번 직원 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검색이 됩니다. 만약에 커미트를 해버렸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안 보여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나한테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용자에게는 그 데이터, 9000번 직원 번호의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내가 잘못 삭제했어요. 이 9000번 삭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롤백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롤백을 시켜버리면 원래 테이블에서 삭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테이블 그대로 9000번 데이터는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커미트를 하게 되면은 그럼 나도 못 찾고 완전히 이제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 아무리 검색해도 직원 번호 9000번 데이터는 없는 걸로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산 수행이 완전히 정상적일 때 커미트 명령을 주게 되면은 그제서야 실제 데이터베이스 값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하. 만약에 커미트를 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삭제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그 데이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커미트를 할 때까지. 따라서 다른 사람이 조회하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게 오토 커미트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오토 커미트 기능을 ON을 해놓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커미트, 롤백 이런 명령 안 줘도 지가 알아서 커미트 시켜버려요. 그럼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에 조금 전같이 9000번 삭제 잘못해서 롤백으로 되돌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오토 커미트 해놓게 되면은 아까 삭제 명령 내리는 순간 그냥 실제 데이터가 삭제돼 버립니다. 따라서 오토 커미트를 꺼놓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 없다라고 할 때 커미트 명령 내리면 그때 삭제되는 거죠. 만약에 잘못 삭제했다 그러면 롤백 시켜버리면 원래 데이터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하. 자, 완전히
트랜잭션이 종료돼서 실제 이제 데이터 값을 삭제하거나 바꿔라. 이게 커미트 명령이고, 잘못됐어. 원래 데이터로 다시 살려내. 이게 롤백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데이터 제어죠. 자,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시험 문제 이게 말로 나오는 거 이런 게. 그럼 여기다 롤백. 아하. 넣을 수 있겠죠. 다시 살려낸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이제 검색하면은, 항이 이제 다시 나오겠죠. 롤백 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DDL과 TCL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SQL, DML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